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텍사스 A&M 대학교 교수 윤수원입니다.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준비한 주제는 스킬링이 도대체 무엇이고, 또 저희들이 요즘에 리스킬링, 업스킬링, AI 이런 고민들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이걸 HR적인 관점에서 왜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기업들의 사례와 또 제가 했던 프로젝트나 경험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제가 이 첫 시작을 어떻게 준비를 할까 많이 고민을 하면서 어떤 그 기술을 잘 상징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로보트가 보이시죠? 그리고 스카이프, 줌, 화상회의가 보이시고, 또 자율주행차가 보이고, 또 이 백투더퓨처 영화는 유명한데 이 안에 또 드론이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미래 기술의 핵심이라고 하는 어반 에어 모빌리티, 이런 것들을 간단히 재미있게 살펴보면 로봇 이 영화가 메트로폴리스라는 영화가 이제 처음에 등장하면서 나왔는데 무려 1929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7년인가요? 스카이비 최초로 등장했던 거는 저희도 잘 알고 있는 스탠리 큐브릭스 감독의 스페이스 오디세이 1968년이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1990년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나왔던 토탈 리콜이라는 영화고요. 그리고 이 피프트 엘리먼트라는 영화는 백투더퓨처는 제가 알기로 기억하기로 85년, 89년, 90년 3부작으로 나왔었고, 또 이 피프트 엘리먼트는 97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윌리엄 히스의 마치 오브 더 인텔렉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1828년 작품입니다. 해저 터널 같은 그런 기술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말이 없이 가는 어떤 그런 비히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정말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자리에 20대, 30대, 40대, 50대 많은 분들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상상만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기술이라는 게 놀랍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정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을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뭐가 중요한지 보기 전에 어떤 동향이 정말 왜 중요한가를 살펴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절시 벌슨이라는 분은 이러닝이나 HR 동향, HR 테크 쪽에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실무에 굉장히 잘 알려진 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어떤 일어나는 현상들이 제가 봤을 때 이제 경험을 하고 나면 한국으로도 이어져 가지고 비슷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1.45 밀리언 되는 그런 노동 인력 중에 이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이 4.7이라고 썼는데 이게 1년이 아닙니다. 한 달에 나온 수치이고요. 작년 통계를 보면 거의 전체 노동 인력의 한 30% 되는 인구가 퇴직을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죠. 특히 코로나가 터지면서 너싱, 티처, 그리고 리테일, 이렇게 매뉴팩처링 이쪽에서 퇴사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번아웃이나 퇴사는 물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력을 시급을 몇 불을 30% 이렇게 올려도 진짜 사람을 구하는데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도 10년, 15년 가까이 인트레스트가 거의 제로에 해당이 되다가 이제 이게 과잉으로 치닫기 시작하고 잡아야 되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을 올리기 시작해서 한국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한국의 동향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 같은 영상도 많이 찾아보는데 김세직 교수님이 발표하시는 내용 중에 매해 5년마다 한국도 저성장, 인구 감소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다가온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HR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기로 2008년 미국발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재난 대재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부터 디지털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정말 숨가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도대체 어떤 기술이 중요하고 뭐에 신경을 써야 되고 할지 그럴 때 이제 자주 들여다보는 자료가 이 가트너의 테크놀로지 하입 사이클이라는 그림인데 나중에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면 이 안에 뭐 사이버 시큐리티, 복제 인간, 그러니까 그리고 뭐 클라우드, 뭐 이렇게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당장에는 이게 미래를 바꿀 기술처럼 얘기하지만 뭐 수십 가지의 기술 중에 가만히 보면 10년을 예상을 하는 게 있고 또 어느 정도 절정에 올라가면 또 관심이 떨어지는 게 있고 그래서 이걸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오니까 뭐 2022년, 2021년 이렇게 해마다 몇 년 검색을 해보셔도 또 동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저는 20대 후반에 IT PM 일을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뭐 한국도 코딩 교육이 뭐 열풍이고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풍인데 지금 와서 느끼는 건 여러분들은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공부를 한번 시도해 봤다 이런 걸 이제 배우려고 해 봤다 이런 것들이 좀 보이시는 게 있으세요? 저는 이제 70년대생이라서 그때 뭐 애플 컴퓨터가 나오고 베이직 가지고 좀 놀아보고 또 뭐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만들어 보고 나중에는 뭐 SQL이나 R이나 파이썬 요즘에 이제 많이 배우는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 봤는데 정말 숨가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일을 하면서 데이터베이스 공부를 하면 저는 더 이상 공부를 해도 안 해도 될 줄 알았어요. 뭐 그 제가 IT PM으로 일하던 2000년대까지 계속 그러니까 진짜 그게 그 LMS이건 뭐 고객 관리 시스템이건 모든 그 트랜잭션의 기반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 1년 정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뭐 프로젝트도 설계를 해보고 더 이상 뭔가 업데이트는 없겠지 했더니 빅데이터가 나오고 뭐 모바일 폰이 나오고 인터넷이 나오고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등장하면서 데이터베이스의 종류가 막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나 뭐 AWS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요즘에 정말 대퇴사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사람들이 퇴사를 하고 이직을 많이 할까요? 정말 그 믿겨지지 않겠지만 얼마 전까지 이제 그 공채라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런 채용 제도였는데 거의 상시 채용 제도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진짜 그 신입 들어오는 직원들의 퇴사율도 굉장히 높고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연구도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이 직무의 성격상 잡이 단조롭거나 내가 컨트롤이 안 되거나 나의 어떤 마스터리가 약간 부족할 때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퇴직을 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상사 때문에 뭐 동료 때문에 이런 게 대세였는데 요즘은 회사 때문에 내일의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퇴사를 한다 이런 얘기를 사실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면에 보면 조직 문화가 있고요. 그리고 내 미래에 안 보인다 여기에는 이제 회사의 어떤 그 학습이나 커리어나 이런 시스템이 체계가 부족하다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고요. 사람들은 뭐 돈 때문에 이직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돈은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팩터는 되지만 절대적인 숫자가 있는 게 아니라 뭐 120%, 30%그 정도 되면 항상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고 또 이제 아무리 연봉을 많이 주고 데리고 와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하면 이제 계속 다니게 되고 만족을 하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정말 큰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는데 아마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딱 터지고 나니까 제일 처음에 정말 이제 자녀들 뭐 예전에는 맡기고 다 따로 이렇게 출퇴근을 하고 이런 일이 가능했는데 뭐 부양 가족이 있는 사람들 멘붕이 오기 시작을 해서 정말 여성분들이 특히 직장을 많이 관뒀고요. 미국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갑자기 정말 그 구호 지원금을 미국 같은 경우 연 20만 불 소득 밑에 되는 가정당 이렇게 티어를 정해서 그 금액이 적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뭔가 이렇게 경기 부양이 될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전에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사실 창업을 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자택근무도 가능하고 또 인터뷰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또 지원금이 나오고 집에서 간단하게 건물이 없이도 창업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이 스타트업들이 엄청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무 환경도 이렇게 매일 출근하고 이런 것들이 안 해도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사실 경영자나 HR 입장에서 보면 멘붕인 거예요. 이 직장을 그만둔다고 동종업계에서 옮기는 게 아니라 제가 정확한 통계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예 산업군을 바꿉니다. 이런 경우가 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헬스케어나 티칭 같은 경우 정말 위험에 노출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공연, 뭐 호텔 이런 인더스트리도 이런 그 위기가 다가오면 정말 이 산업군의 미래가 있나 해가지고 이걸 옮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시작되었고요. 제가 최근 통계를 보면서 아 이건 정말 생각해볼 만하다. 코로나 이후에 일주일에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이 보통 5시간에서 8시간 코비드 이전보다 더 많이 일을 한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도 뭐 미국에서 일하는 시간 패턴은 별로 줄지 않았는데 한국하고 미팅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밤에 미팅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교수 생활을 한 20년 정도 해오고 있는데 HR 분야도 특히 매해 뭔가가 생겨요. 없을 것 같지만 분명히 생깁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게 뭐가 또 나올까 하지만 분명히 또 나올 거예요. 이렇게 리스트를 보시면 요즘에 최근에는 뭐 진짜 직원들의 웰빙 아니면 과피로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Great Resignation 보세요. 신조어가 또 나오잖아요. 얘기도 안 했는데 조용히 퇴사합니다. 그리고 뭐 리모트 하이브리드 그 정말 그 중요한 이슈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 몰입이라고 하지만 그거에 이어서 직원 경험 또 이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고요. 뭐 리스트를 보자면 이거 끝도 없습니다. 뭐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NFT, 메타버스, 뭐 웹 3.0 정신이 없는데 아까 그 가트너의 사이클을 보시는 것처럼 영원한 건 없어요. 그리고 그럴 때 정말 핵심이 뭔지 본질이 뭔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접근을 하면 내가 업데이트 할 거는 하고 아니어도 천천히 하고 또 잘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찾고 그렇게 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비드를 지나면서 제가 겪어보니까 과연 이번엔 정말 뭐가 다르지? 그전에도 항상 변화 뭐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가 다르지 생각을 해보니까 코비드를 겪으면서 HR의 위상이 중요성이 이제까지 지금처럼 중요한 적은 과거에 없었습니다. 저는 HR을 학문적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태생 자체가 미국에서 이제 경영과 그 정부와 노사에 항상 텐션이 있기 마련인데 이걸 해결을 못하니까 이제 차선책 중재자의 역할로 HR이라는 학문이 생긴 거고요. 또 요즘에 한국에 와서 뭐 한국 분들과 미팅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워라벨이 예전에 제가 뭐 유학을 갔던 당시나 10년 전하고 비교해서 주 52시간제 뭐 48시간제 그리고 주 4일 근무 뭐 3일 근무 자택 근무 그리고 이제 그 근무 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키면 안 되는 그런 규정까지 차라리 교수 생활이 사실은 더 편하고 시간도 유연하게 쓰고 시간도 여유롭고 이렇게 많을 줄 알았는데 정말 아닌 거예요. 이렇게 저희 같은 직업은 주말에도 일할 경우도 허다하고 방학 때도 사람들은 뭐 이렇게 여유가 많은 줄 알지만 사실 하루에 10시간, 주 50시간, 뭐 80시간 이렇게 근무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서 또 하나의 아까 HR의 위상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정말 언제든지 이 임직원 구성원들 개인이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그 권리나 기회가 더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많은 변화들 중에 정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 있는 변화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 전에 HR은 채용 따로, 뭐 성과 따로, 보상 따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스킬링, 러닝 이런 걸 통해서 점점 이런 것들이 융합이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킬링, 그거 뭐 안 하면 안 돼. 나는 내 전문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 정말 뭐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요. 2, 3년 아까 차트에 보여드린 것처럼 신기술, 중요한 기술은 해마다 늘어나고 또 영어로 half life cycle이라고 하는데 대학에서 배운 것들 하드 스킬 5년 이상 안 갑니다. 뭐 소프트 스킬 같은 경우 조금 더 오래 하지만 그래서 꾸준히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뭐 요즘에 뭐 기그 워크나 파트타임이나 뭐 멀티잡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애초에 아예 없던 데서 처음부터 나오는 건 없습니다. 이런 인터널 레이버 마켓 이런 얘기는 연구가 70년대서부터 꾸준히 나오기 시작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정말 회사가 조직이 스킬링이나 커리어에 대해서 어떤 비전이나 방향이 없으면 이제 인재들은 퇴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해가 정말 한 사람이 나가서
그걸로 끝이고 그 사람의 연봉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규모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인재를 잘 파악하고 또 도와주고 서포트도 하고 이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인사는 아마 테크의 도입이 교육도 그렇지만 늘 제일 느려왔고 또 덜 바뀌고 안 바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최근 10년 사이에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오늘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지만 설마 저런 테크놀로지들이 있어? 저런 분석이 가능해?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와서 테크놀로지와 데이터의 이런 역할들이 굉장히 상용화 제품들도 많고 서비스도 많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이 자리에 왔었어요. 강연을 그때 소셜 캐피탈 네트워크 분석을 하면서 그때 기조 강연이 제가 책을 읽었던 이정동 교수님의 축적의 시간이라서 또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한번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KBS 다큐멘터리에 굉장히 좋은 시리즈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제가 인상 깊게 정말 동의하는 게 한국인들은 부지런합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잘 참고 많이 그런 인재들이 진짜 많은 나라가 적지 않은데 이 화면을 보시면 그러니까 개인의 그러니까 스킬은 더 뛰어난데도 그 서양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들은 뭐 고민이 굉장히 단순해 보이네. 근데 뭐 어떤 기술이나 뭐 이렇게 운영이나 또 뭐 어떤 그 조직의 체계가 돌아가는 걸 보면 나중에 결과를 보면 시스템이 서양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인재더라도 이제 뭐 계단을 그 주변에 네트워크나 인프라를 거쳐서 쉽게 넘는 반면 개인은 어느 정도까지는 뭐 진급을 하고 이렇게 위치까지 가지만 그 이후에는 스트러글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변화를 조직에서 시도할 때 이 차트를 뭐 빙산의 일각이다 해가지고 많이 보셨을 텐데 조직에서 어떤 변화를 시도할 때 대부분 얘기하고 또 설계하고 또 집행하는 부분들이 이 윗부분들이에요. 비전을 만들죠. 미션을 정립하죠. 목표를 세우죠. 또 정책을 만들죠.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죠. 구조를 바꾸죠. 근데 그렇게 해서 조직이 바뀝니까? 통계를 이렇게 들어보면 85%의 조직이 조직 문화를 바꾸려고 시도를 하고 한 30% 정도가 성공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정말 조직이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다 얘기하는 거랑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를 보면 그 밑에 보면 정말 이 조직의 전통이 뭔지 그 전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나 감정이 어떤지 뭐 그 나의 경험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요즘은 뭐 그 이제 그 1년에 한 번 하는 피드백이 아니라 뭐 타운홀도 하고 원온원도 하고 수시 피드백도 주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말 더 적극적으로 어드레스를 해야지 조직의 변화가 생긴다고 봅니다. 아까 소개를 받을 때 AHRD의 차기 회장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AHRD는 미국의 뭐 미네소타 대학, 제가 있는 텍사스의 A&M 대학, 일리노이 대학, 펜스테이트 뭐 몇 개의 메이저 대학들이 대학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프로그램이 있어서 ATD에서 사실은 93년에 교수들이 HRD라는 분야를 조금 더 학문적으로 제대로 체계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든 협회고요. 그리고 제가 2003년에 일리노이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학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때 한국 분들이 별로 많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학회를 가면 약간 뻘쭘했습니다. 뭐 이제 제가 한국인 교수 2호 그 전에 권대봉 교수님, 연대 뭐 한준상 교수님 이렇게 더 텀이 계시긴 했지만 그분들이 정말 그 HRD의 그 기원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닦아준 거에 대해서 정말 후배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 일대 회장이었던 저희 선배 그 오클라호마 대학의 임도원 교수님과 학회를 가면서 선배님 저희 이 분야에 이 학회에 매일 오면서 이제 참여를 하고 저희의 커리어를 여기서 만들 텐데 공부하는 후배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좀 뭔가 이렇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그 학회에서 만나가지고 비전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비전이 지금 생각해도 되게 멋있어요. Let's grow together through research예요. 연구를 통해서 동반 성장을 하자. 지금 이 AHRD 내에는요. 한인 교수들이 거의 40여 명에 달합니다. 2012년 제가 회장을 할 때 그때 이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맨 땅이었어요 정말.
근데 비전이 좋으니까 학회에서 만날 때마다 한국 사람들의 부지런함 특유로 저희들이 세미나를 했어요. 뭐 주제 이렇게 유행하는 주제 떠오르는 주제 해가지고 3시간 4시간 세미나를 따로 했고요. 또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할 수 있으니까 또 이제 비전이 이렇게 잘 성립이 되면 또 그걸 따라하고 싶으니까 대학원생들 없는 돈에 털털 털어서 장학금 트래블까지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졸업하고 직장을 취업할 때 이런 수상 경력이나 경험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지금은 내년에 이제 미니애폴리스 학회가 3월에 열리는데 제가 그 학회장을 이제 그 담당하고 있고 또 그 프로그램 팀을 준비하는 교수도 이제 그 콜로라도 스테이트에 계신 최대석 교수님이고, 또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HRDI라는 그런 학술지에 한국 특집 HRD 특집포를 실어서 얼마 전에 이제 퍼블리셔하고 출판사하고 컨택을 해서 이제 다양한 한인 연구자들을 초대를 해서 뭐 중소기업 사례, 정부 지원 사례, 한국 HRD의 역사, 그리고 뭐 최신에 떠오르는 그 동향, 뭐 HRD 애널리틱스, 뭐 심지어는 이제 그 탈북자 내지는 한국의 어떤 이제 그 고민, 그 노동시장에서 이런 다양한 연구들을 모아서 책을 냈고요. 이 책이 재작년에 이제 올해 책 그 수상 그 상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또 동남아나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연구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건 스킬링을 하더라도 정말 이제 그 제가 이렇게 이런 걸 접근을 할 때 항상 드는 건 요즘에 무형 자산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인적 자산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회적 자본을 만들고 인프라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동 교수님이 말씀하신 축적의 시간 인프라라는 건 정말 사회 자본을 탄탄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간단하게 예를 이렇게 설명을 이게 뭔 차이가 있냐 할 때 뭐 에코노믹 리소스 그 유형 자산의 대표적인 거 그러면 뭐 파이낸셜, 빌딩, 돈 이런 걸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인적 자원 당연히 교육에 투자를 하고 탤런트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무형 자산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그거 투자한다고 인프라가 강하게 갖춰지지 않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뭐 마이클 조던 뭐 그 이후에 금세기 최고의 농구 플레이어는 레브론 제임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선수를 몇 년 동안 계속 트래킹을 해요. 뭐 휴스턴 로켓스에서도 플레이를 했었고 LA 레이커스에서도 했었고 그 전에 시작을 할 땐 클리브랜드에서 있었는데, 뭐 이 선수가 혼자 한다고 제일 스타 플레이어라고 우승을 많이 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 같이 잘할 수 있는 선수들까지, 요즘엔 그게 프로팀의 그 추세예요. 한 명을 이제 그 스카우트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팀까지 보조 요원까지 다 하는데, 여러분 세계 전체 모든 프로 리그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농구만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축구, 유러피안 프리미어 리그, 뭐 NFL, 미식 축구, 미식 프로야구 다 있잖아요. 구단주 가치가 가장 높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들어보신 데 있으세요? 어디일 것 같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뭐 뉴욕 양키스,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놀랍게도 2016년부터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제가 살고 있는 데서 10분 떨어진 그 달라스 카우보이스예요. 근데 달라스 카우보이스가 우승을 그렇다고 많이 했냐? 아니에요. 그 미식축구 같은 경우 그 잉글랜드 패트리어트라는 팀이 톰 브레이디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지도 않은 도시인데 그 이제 팀이 가장 최근에 이제 우승을 많이 했고, 또 그 가치 구단의 가치도 작년에는 2위로 올라섰는데 그 이후의 리스트들이 뭐 뉴욕 양키스, LA 레이커스 이런 팀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승도 못하는 팀인데 스타 플레이어가 뭐 예전에는 있었죠. 뭐 90년대, 70년대 잘했던 팀이기는 한데 저는 그 지역에서 살면서 보니까 여기는 팬덤이 정말 엄청나요. 거의 문화예요, 컬트예요. 그래서 이 이제 헤드쿼터도 있고 행사도 있는데 정말 그 지역 사회, 뭐 중고등학교, 교육 이런 거에 투자를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파는 상품의 양도 대단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내가 조직을 운영한다면 이 가치가 우승을 해야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인프라를 잘 갖춰놔야지 선수 스카우트 되고 또 조직의 성과도 나고, 이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스킬링을 제가 얘기하기 전에 몇 가지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얘기하고 싶은 게, 진짜 이렇게 우리가 만든 문제를 똑같은 그 방식대로 풀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식이 정말 재능이나 탤런트를 이렇게 드라이브 할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해도 동의하는 게
이미지네이션, 상상력, 호기심이거든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다가 이제 좀 있다가 제가 어떤 식으로 스킬링, 이제 러닝을 제가 접근을 하는지 보여드릴 텐데 그럴 때마다 다음이 뭐지? 내가 이걸로 뭘 해결을 하려고 하지? 이런 그 퀘스천을 계속해서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정말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메시지도 제가 한번 나누고 싶었는데 멀티플 인텔리전스, 다중지능, 뭐 사람이 머리 수학 잘한다고 똑똑한 게 아니고 재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걸로 워낙 잘 알려진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이세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성격이나 대인 관계가 굉장히 뛰어나기도 하고요. 예체능이 뛰어나기도 하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남들이 잘하는 기술 투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과 노력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뭔가 시장의 가치를 만드는 걸 창의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분의 말씀이 우리 교육 시스템이 너무 첫 번째에 맞춰져 있다. 전문성을 이제 이렇게 그 습득을 하려면 보통 이제 그 디서플리너리 마인드 해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성에 대해서 뭐 파운데이션서부터 이제 핵심을 배우잖아요. 근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10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테크놀로지나 네트워크나 정보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5년이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턱없이 부족한 게 synthesizing mind.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를 배웠더라도 요즘은 정말 구분이 없잖아요. 얼마나 심하냐면 진짜 뭐 미국에 잘 나가는 기업들도 아마존 같은 경우도 왜 뭐 홀푸드를 사고 파머시를 사고 왜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의 시장의 산업군의 의미가 이제 그 거기에 제한되어 있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그 이종 간의 어떤 다른 그런 분야의 이제 융합, 교배 이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 크리에이티브 마인드의 특징이 있어요. 앞에를 먼저 마스터하지 않으면 크리에이티브는 안 나와요. 이게 정말 뭐가 문제지? 뭘 임프루브 할 수 있지? 이런 마인드가 없으면 안 나오고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나는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야 우겨도 이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분야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해줄 때. 그리고 그 인프라를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 메시지도 이정동 교수님의 과연 도대체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북유럽이나 이제 저도 미국에 있으니까 R&D나 이런 거에 시스템을 만드는데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크다고 봐요. 리스펙트풀 마인드 무슨 얘기냐면 시빅 마인드 해가지고 정말 나만 잘나서 나만 잘 돼서 잘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같이 잘 되는 거. 그리고 에티컬 마인드 해가지고 내 역할에 내가 리더라면 내가 관리자라면 내가 HR이라면 정말 정답이 없을 때 그래도 정말 좋은 원칙이 뭘까 뭐 ESG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HR이니까 이제 그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에서 은퇴를 하신 데이브 울리치 교수님인데 요즘은 뭐 그 예전에 HR 스코어 카드도 잘 알려져 있지만 요즘은 뭐 전략적 워크포스 플래닝 쪽으로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HR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여러분들의 주 고객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대답이 우리 임직원들이 조직이 잘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정말 조직이 그러니까 이분은 시장에서 사회에서 위닝하고 리드하는 조직을 만드는 게 HR의 역할이다. 그러려면 이 고객을 실제로 상대하는 세일즈나 파이낸스나 뭐 그런 쪽에서 진짜 그 접점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접점이 어디에 있는지 뭘 바꿔야 하는지 이런 고민을 하라고 얘기하시고요. 또 특히 강조하는 게 탤런트 조직은 개인이 있고 그 개인들이 합쳐진 팀과 전체 조직이 있잖아요. 아무리 인재들을 끌어와도 조직이 성과를 내고 차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이 조직의 중요성이 70, 80이라고 얘기 3배, 4배 더 크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대부분의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어요. 2명만 제가 간단히 더 나누고 싶은데 제가 대학원 때 이제 그 팀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가서 수업을 듣는데 지금은 이제 노스웨스턴에서 일을 하고 있는 너시 컨트랙터라는 교수님인데 이 피플 애널리틱스 데이터 애널리시스 쪽에서 굉장히 최신 연구 공학도 출신이세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매스나 알고리즘 기반의 나사하고도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어떤 데이터 분석 쪽의 트렌드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분의 뭐 프로젝트나 아니면 이제 자료들 논문들도 계속해서 꾸준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분이 수업 시간에
이제 그 토론에 이 퀄리티가 마음에 안 드니까 책상을 탁 치더니 너네 뭐하러 공부하니? 학위 따려고 공부하니? 근데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똑같은 현상을 마주치고 똑같은 환경에서 사진사가 그거를 가장 투명하게 클리어하게 메시지를 잡아내는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네들이 공부를 하는 거야. 저는 이 말이 정말 한 대 띵 맞은 느낌이었거든요. 커리어를 위해서 뭐 유학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공부를 하면 내 미래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한 대 맞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제가 HR을 조금 더 이것만 교육학만 해서는 안 되겠다. 나는 경제학도 좀 이해를 하고 그래서 경제학과 가서 수업을 듣는데 그 경제학과 교수님이 그 질문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배경이 없어서 너무 질문이 많아서 죄송해요 교수님.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저한테 딱 던지신 말씀이 야 너네 교육학 한 친구들은 돈이 어디에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는지를 몰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 그 다음서부터 정말 그 에코노믹스 책도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조직에서 인컴이나 뭐 이렇게 지출 이런 그 역할 담당하는 일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HR이나 뭐 어떤 그 부서만 자기 할 일만 할 게 아니라 조직의 가치가 어디에서 생겨나는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스킬링을 제가 정의를 딱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정의를 해야 되지라고 했는데 아까 어수봉 이사장님께서 테크놀로지, 스킬링 그 차이를 굉장히 명쾌하게 또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최근 5년 공부한 책들이에요. 저는 그 이제 그 공부하고 고3보다 열심히 살자, 기왕하는 공부 즐겁게 하고 나누며 공부하자 이게 제 생활 신조인데 엑스퍼트를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엑스퍼티스 항상 스킬링 얘기하고 그럴 때 같이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근데 뭐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분야에 오래 활동을 해서 인맥이 넓어서 뭘 이제 그 잘 알려진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엑스퍼티스는 이 컨텐츠와 이 지적 호기심, 상상력 이 부분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는 엑스퍼트는 그냥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많이 안다는 건 저는 교육학을 배경을 했기 때문에 어떤 컨텐츠가 뭐 그게 어떤 테크놀로지든 코딩이 됐든 대부분의 컨텐츠 타입은 이제 조직적으로 계획 체계적으로 설계를 할 때 이게 팩트인지 팩트가 너무 많을 때는 컨셉이나 텍서노미를 만들고 효율화를 위해서는 프로시저 절차를 만들고 절차로 해결이 안 될 때는 이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트러블슈팅이나 다이그노스틱을 하게 하고 이것도 정답이 없을 때는 원칙을 세워서 이거의 장단점이 뭔지 의사결정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그 소셜 캐피털, 그 네트워크 분석을 하려면 또 이런 그 개념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머신러닝도 그냥 말로 이런 게 중요하다. 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직성이 안 풀리더라고요. 예전에 ITPM을 하면서 이제 프로그래머들하고 대화를 하고 또 그거에 팔로우업을 하고 피드백을 줘야 되고 이러니까 뭐 코딩, 스크립팅 같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제 백그라운드는 사실은 영문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런 공부를 하면서 저는 이게 적성에 없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수학이 별로 재미가 없고 나는 이제 그 시간은 제한돼 있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 어문학이니까 영문과를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작년에 가장 재미있게 읽은 책은 선형대수예요. 한 700페이지 되는 원서인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저는 HR에서 정말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세스먼트라고 생각을 해요. 데이터화, 체계화가 늦어지는 이유가 테크의 도입이 늦은 이유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어떤 행동이나 태도의 색이나 강도나 어떤 분포나 이런 걸 이해하려고 하는 건데 그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돼 있을 때 의미가 뭔지 가장 공부하고 이해하기에 좋은 건 선형대수학이더라고요. 그리고 동양이 뭐 테크의 동양을 얘기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이게 제가 뭐 이렇게 조직이나 아니면 협업을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그거예요. 어떤 데이터를 쌓아야 돼요? 어떤 데이터를 모아야 돼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게 채용이든 성과든 아니면 조직 문화든 뭐 그게 진짜 이렇게 프로핏을 만드는 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조직의 고민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그 텍사노미 스킬링을 이야기할 때도 대부분 뭐 어떤 하이어키 시스템, 컴피턴스 역량 이렇게 만드는데 사실은 안 그래요. 내가 이걸 공부하고 나면 좋은 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를 보고 나면 항상 좋은 책은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더 알고 싶으면 이 책을 봐라.
그리고 나서 더 좌절스러운 건 그 책을 보잖아요. 이건 심화학습이니까 이게 전문이 끝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관심 있으면 이걸 또 봐라. 아, 그냥 공부는 이런 거구나. 내가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안달안달 할 게 아니라 과연 그러면 내가 잘하는 건 뭘까? 나의 어떤 그 밸류를 내가 컨트리뷰션 할 거는 뭔가?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생각한 게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통계나 데이터, 특히 HR 분야에서 그런 거였고, 그런 것들을 예전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공부할 땐 몰랐어요, 사실. ITPM을 할 때도 HR에서 테크놀로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사서 생고생인데, 뭐 리더십, 뭐 인게이지먼트, 조직 문화, 코칭 이런 거 한 친구들은 뭐 이렇게 컨설팅 기회도 많고 뭐 연구도 퍼블리시도 쉽게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거 쓸 때마다 아니 그 너는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야? 뭐 그 리뷰 보면은 근데 중요한 건 알겠는데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피드백을 항상 받으니까 굉장히 좌절스러웠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보니까 아, 우리가 뭐 이렇게 이제 그 직원의 경험이나 아니면 불만이나 아니면 저 사람의 커리어나 뭐 모티베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때, 그게 텍스트 분석을 하든 설문을 하든 진짜로 뭐 이렇게 그 LXP나 LMS에서 어떤 데이터 레코드를 보든, 중요한 건 이 데이터들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궁금해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고요. 또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컴플렉시티, 그러니까 점점 그 복잡해지잖아요. 기술이 이렇게 새로 생겨나고. 에드가 샤인이라고 조직 문화의 대가이신 분이 딱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손뼉을 쳤어요. 컴플렉시티에 대해서 가장 잘 대응하는 방법은 비례하는 컴플렉시티한 그 구조를 만드는 거다. 왜냐하면 혁신이라는 게 정보화 시대, 개인이 이제 요즘은 유튜브만 찾아도 대학 교수 뭐 유명한 사람들의 강의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혁신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 아, 나는 내 역량을, 내 스킬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밸류 체인에서 어떤 가치를 만드는 사람하고 어떤 연결을 해야 되는구나,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스킬링 HR 시스템을 도입하면 뭐 아직까지 이제 이런 변화들이 갑자기 생긴 추세이기 때문에 많은 뭐 임원이나 리더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뭐 대시보드 도입하고 툴 도입하고 어떤 시스템 도입하면 우리는 이제 그거 해결하고 있어, 체계적으로 하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조직이 변하려면 아까 그 데이브 울리치 교수님의 그 연구나 이런 그 메시지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HR이 진짜 그 탤런트도 그 신경을 써야 되지만 그걸 조직 역량화하는 케이퍼빌리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은 이 성장과 이 변화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리더십 교육, 리더 디벨롭먼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건 만나서 처음부터 답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프레임을 이해하고 또 봐도 까먹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시 보지만, 아,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또 행동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많은 그 사례들이 있는데 저는 한국하고 프로젝트를 하거나 연구를 하면 베스트 프랙티스 좀 보여주세요, 사례를 얘기해 주세요 하는데, 조금 그거에 대한 믹스드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화면에 보시면 뭐 휴넷, 유밥, 그 원티드, 산업인력공단 이런 진짜 스킬링에 관심이 있고 투자를 하는 이런 한국의 조직 기업들도 제가 포함을 했고, 또 외국의 같은 경우 뭐 IBM, 마이크로소프트 대표적인 기업들만 이제 포함을 했는데, 스킬링을 잘 하고 또 리드하고 가고 있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보통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 뭐 AI를 한다거나 테크 회사이거나 아니면 그 채용 시장의 회사이거나 교육 시장의 회사, 이런 회사들이 의도치 않게 뭐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이제 데이터를 쌓아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투자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먼저 하시고 꼭 이제 그 시작을 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 잘할 수 없거든요. 도대체 그 우리 조직은 뭘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을까? What do we want to be known for? 이게 정말 그게 그 뭐냐면, 선도를 하는 기업, 뭐 새로운 혁신을 내는 기업, 그러려면 테크놀로지를 잘 알아야 돼요. 최신 동향을, 기술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새 상품을 내놓으니까. 아니면 우리는 가격 경쟁, 뭐 이렇게 뭐 박리담회 이런 걸로 경쟁을 할 거야. 그러면 서플라이 체인을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는 고객 서비스에, 차별화되는 서비스에 투자를 해야 돼. 그러면 정말 소프트 스킬이나 사람 상대하는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그쪽에 정말 투자를 해야 돼요. 다 잘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애널리틱스 뭐 이렇게 스킬에도 이거를 그냥 주먹구구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테크와 데이터를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구글을 빼놓을 수 없죠. 뭐 그 피플 애널리틱의 시초 사례가 정말 어떤 사람들이 어떤 팀이 좋은 팀이야. 뭐 어떤 매니저가 필요 있어 없어. 그랬을 때 이거를 실제로 데이터를 통해서 다 봤어요. 심리적 안정감이라든지 구조라든지 멤버를 의지할 수 있다든지 뭐 내가 그걸 했을 때 임팩트를 본다든지 그게 효과적인 팀의 특징이었고 코치나 매니저 같은 경우 진짜 실력도 있고 그 팀원의 커리어에도 관심이 있고 또 조직 내에서 파워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이런 매니저들이 진짜 훨씬 더 효과가 좋았고요. 또 이런 스킬링에 가장 먼저 투자를 한 회사가 IBM이라고 저는 이제 진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이면에는 항상 비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아까 그 AHRD, KHRD를 소개하면서 제가 정말 그런 비전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여기에도 다이앤 걸슨이라는 CHRO 한 분이 여자분이 이게 그 AI와 사이버 시큐리티, 클라우드 이런 게 중요해지는구나 하면서 이거 집체 교육, 뭐 그 버추얼 교육, 트레이닝 이거 다 아니겠구나. 개인이 빨리빨리 기술이 하도 빨리 바뀌기 때문에 이런 걸 마주하고 재밌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게이밍 요소 이걸 도입을 해서 배지도 만들고 넷플릭스처럼 컨텐츠도 추천해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야 이거 우리가 솔선수범 안 하면 안 돼. 매니저 그러니까 임원 먼저 해. 그래가지고 그 한 그 결과들을 진짜 다 투명하게 다 공개를 했고요. 뭐 그 IBM을 얘기할 때 뭐 왓슨이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챗봇이나 자동화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진짜 인간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거, 그건 다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자동화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그 러너들의 학습 패턴을 분석을 해서 성과, 보상, 승진 이런 데 반영을 했고요. 또 우리가 이거 분석했어. 어떨 땐 너가 뭘 해야 되는지 뭐가 필요한지 모르잖아. 이걸 회사에서 가이드를 해줄게. 뭐 유니레버도 그런 걸 굉장히 잘하는데 처음에 해서 야 우리가 이거 분석한 건데 이게 너의 스킬인데 어느 정도 정확히 하니까 한 9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 근데 우리는 그 10%도 잘하고 싶어. 너가 확인해주고 네가 업데이트해주고 얘기해. 우리가 바로바로 대응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드레스를 할게.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요. 요즘에 뭐 데일리 펄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기에도 역시 CHRO 캐시 호건이라는 분하고 또 피플 애널리시스의 그 클리핑 헐 제가 그 퍼스트 네임이 갑자기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백그라운드가 매스하고 파이낸스예요. 보니까 HR도 데이터 가능한데 이거 잘 안 되고 있네. 뭐 인게이지먼트 서베이하고 또 데이터 웨어하우스 만들고 2008년에 시작했어요. 이 엄청난 기업도 뭐 제가 기억하기로 5명인가 8명인가 그 정도 팀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뭐 김민송 박사님하고 같이 책도 쓰고 일도 많이 하고 가끔 통화도 하고 그러는데 얘기해 보면 페이스북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잘하지 않는데 열심히는 해. 고민 많아. 좀 도와줘.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세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정말 이메일이나 캘린더나 팀스 이런 툴을 보면서 협업이 다구나. 팬데믹 이전에도 매니저들한테 코치 케어 뭐 이렇게 그 뭐들 이 그 메시지로 항상 먼저 해. 이 팀이 잘하고 못하고 성과가 나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 해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분석을 했어요. 네트워크 분석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팬데믹이 터지고 나니까 그 팀 협업을 하는데 인터랙션 패턴이 그 팀에서만 하는지 아니면 다른 그 부서하고도 열심히 잘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온보딩을 해주는데 버딩을 시켜줬는데 그게 진짜로 뭐 이렇게 더 늘었는지 왜냐하면 그게 잘 안 됐을 때 특히 퇴사 많이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1년 내에 이 관계가 다 빌드업이 되는데 그래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오히려 어떨 때는 신입이 좋아해요. 회사가 돌아가는 걸 알고 사람들을 알고 이제 알아야 되고 그런 니드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또 다녀고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또 그거에 있어서 플렉서빌리티를 더 좋아하기도 하고요. 근데 IBM도 그렇고 이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이런 정책을 정책화하고 특히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메시지를 굉장히 강조해서 뭐 이렇게 윤리 전문가도 그 로이어도 항상 풀타임으로 이렇게 하이어를 하고 이걸 그 직원들한테 그냥 몰래 한 게 아니고 진짜 다 공개를 하면서 이걸 뭐 정책이나 코드북 다큐멘트까지 만들었고요. 또 잘 알려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미국의 그러니까 유럽의 그 제일 두 번째로 큰 캐리어 그 보다폰이라는 회사는 이것도 여러분 핸드폰 보면 정말 기술 변화에 실감을 하잖아요. 2G, 3G, 4G, 5G 지금은 뭐 6G까지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 기술이 바뀐다고 그걸 금방 두고 그만두고 다른 걸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기존 것도 계속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내에 어떤 그 올라오는 그 텔레커뮤니케이션 인더스트리, 잡포스팅, 그리고 이제 그 사문에 보통 이런 거 하는데 대부분 다 최소 2, 3년 이상 잡아요. 그래서 이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에 거기에 투자를 하는지, 남녀 성별은 어떤지, 뭐 그 제너레이션별로 어떤지, 우리가 인력 확보는 충분히 됐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관리를 해가면서 스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요. 또 아까 제가 교육회사, 뭐 채용회사 이런 것들 회사들이 이제 그 메인 플레이어로 등장을 한다고 했는데, 뭐 MZ, 버닝글래스, 뭐 디그리, 에드캐스트,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뭐 휴넷과 원티드 이런 데랑 비슷한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회사들이 실제로 오픈 소스 툴을 써가지고 이제 스킬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다 하고요. 그래서 무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거를 임포트를 해가지고 뭐 API 써가지고 접근을 해서 할 수 있게 하고, 또 이런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학습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게 동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걸 할 줄 알려면 뭐 R이나 파이썬 같은 데서 데이터를 이해하고 생키 다이어그램 이런 건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좀 필요하기는 해요. 링크드인 너무나 잘 아시죠? 여러분들도 뭐 그 프로파일 많이 가지고 계실 테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데이터 엔지니어 필요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필요해, 뭐 자바 백엔드 디벨로퍼 필요해. 그러면 필터 넣으면 어느 회사가 얼마만큼의 인력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링크드인 여러분들 보실 때 그런 데이터잖아요. 내가 스킬이 뭐고 어디 졸업했고 취미는 뭐고 누가 인정해주고 이런 거니까 진짜 이렇게 뭐 수급이 어떻고 인력 이동은 어떻고 이 일은 뭘 하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커리어에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 커리어를 봤을 때 어느 부서에, 왜냐하면 IT 뭐 같은 파이낸셜 뱅킹이어도 이 온라인 뱅킹과 기존 금융권 이런 데서 데이터 분석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기술을 딱 봤을 때 이제 부서에 몇 명이 있는지, 어느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듣는 탤런트 인텔리전스 시스템에서 어떤 테크놀로지와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들이고요. 커리어를 할 때도 내가 나한테 어떤 옵션이 있지? 예전 같으면 그 위에 누가 은퇴하면 내 순서인가 하고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아니라 데이터가 지금 그 플랜트 매니저야. 그러면 나중에 그 플랜트 그 디렉터나 아니면 시니어 엔지니어나 이런 커리어로 몇 퍼센트가 가. 그러면 개인 입장에서도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HR이 점점 더 통합이 되고 융합이 된다고 했는데, 그 아래를 보시면 진짜 뭐 애플리칸 트래킹 시스템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컴펜세이션 추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에 알게 모르게 이제 테크놀로지가 툴들이 도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벤처 돈 다 글리가요. 그리고 이 시장에 연평균 10%가 넘고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예전에는 이런 걸 개념으로만 얘기했는데 이런 걸 어떻게 온라인을 시키지? 어디에 투자를 하지? 워크포스 플래닝, 컴펜세이션 어떻게 해야지 됐는데, 이런 것들을 데이터와 이런 것들로 다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스킬링을 개인 뭐 어떻게 how를 좀 얘기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들어보는 경우가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스킬링을 저는 조직 차원에서, 팀 차원에서, 개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학습 조직 같은 것도 뭐 피터 생게 그 피프스 디서플린 이런 것도 유명하지만 실제로 진단 도구도 좋은 그런 그 프레임워크이 이제 학습 조직이라는 건 문화가 어떻고 구조가 어떻고 사람들과 시스템이 어떻게 인터랙션을 하느냐인데, 그 안에서 진짜 평생 교육, 뭐 인쿼리, 팀 빌딩 이런 게 잘 되고 있는지, 시스템으로 그 외부의 정보를 빨리 잘 전달해주고 있는지, 리더가 그런 걸 지원을 하는지 해가지고 메타 연구를 팀하고 몇 년 전에 했었고요. 그 결과를 통해서 이런 그 학습 조직에 투자하는 회사가 이제 조직의 그 충성도, 커미트먼트나 잡 세티스팩션이나 턴오버 인텐션이나 그 몰입에 정말 상관관계가 0.5, 0.7 정도 나오더라고요.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팀에서도 우리가 팀 사실 뭐 애자일 정말 귀가 따갑도록 얘기하는데, 저는 논문을 그룹 디벨롭먼트로 썼거든요. 그 쓴 이유가 제가 ITPM을 하면서 이러면 내가 어느 정도 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멤버가 바뀔 때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시죠? 신입이 들어오느냐, 외부인이 들어오느냐, 뭐 직급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팀 다이내믹스가 굉장히 달라요. 근데 워크숍이나 교육을 받으면 여전히 팀은 관계가 중요해, 태스크가 중요해. 그래서 터크만의 포밍, 스토밍, 노밍, 퍼포밍 그 모델을 배우고 있어요.
근데 제가 겪은 경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팀은 잘 돌아가고요, 어떤 팀은 되게 안 돌아가고, 그 다이내믹스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그래서 7개 팀의 커뮤니케이션을 다 들여다봤어요, 몇 달 동안. 근데 정말 놀라웠던 건 관계나 태스크에 대해서도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지만 한 전체 커뮤니케이션의 10% 15%가 그냥 그룹을 프로세스를 무브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관계도 아니고 태스크도 아니에요. 되게 놀라웠던 발견이에요. 그리고 또 재미있었던 건 98%의 메시지가 다 긍정적이에요. 사람들은 인텐션이 좋아요, 나이스해요. 근데 이 결과가 어디에서 차이가 났냐면 처음에 스케줄 만들고 탐색하고 의사결정하고, 근데 평가가 돼서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거꾸로 가요. 그러니까 팀이 잘 안 돌아가지 않으면 사람들은 해피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메시지를 들여다보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빠지게 되거나 뭐 출장을 간다거나, 근데 우리가 그거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래요. 다 있을 때 결정을 해야 그게 모든 사람이 이해도가 같지, 그 사람이 없을 때 하면 나중에 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딴 얘기하거나 이해도가 다르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팀에도 뭐 이렇게 제가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준비를 한 건 아니고요. 자료는 나중에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런 좋은 모델이 굉장히 많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실무에 계신 분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 이런 프레임워크가 있는지 모르세요. 왜냐하면 아카데미 연구가 그러니까 협업이나 이런 그 루트를 통해서 잘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뭐 액티비티 티어리나 액션 러닝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는 이제 연구를 하니까 이 팀 다이내믹스가 생기는 이유가 멤버가 있고 그 안에 규칙이 있고 목표가 있고 또 그 팀이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 활동을 하는데 텐션이나 그 무브먼트 그게 항상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정말 뭐 액션 러닝을 하게 되면 진짜 액션 코치를 붙여서 프로젝트 반, 학습 반, 공유 반 이런 것들을 하고, 디스커버리 러닝,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 이런 거 잘못했다가는 모르고 했다가는 의도는 좋은데 이거는 정말 그 타임 매니지 잘하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구조가 잘 돼 있는 그런 팀들이 훨씬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원칙들을 좀 살리는 게 좋고, 개인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러닝이나 학습 조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코치나 멘토 이제 이런 액세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프레임워크를 테크놀로지하고 잘 연결을 시켜서 이제 그 개인의 경력이나 목표나 이런 것들을 연동을 시켜주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학습을 스킬링을 조절을 할 때 이제 교육에 이제 이런 좋은 프레임워크들이 많으니까 너무 읽고 쓰고 적용하고 이런 거에 집중을 할 게 아니라 진짜 실습도 많이 하게 하고 또 서로 만든 것도 비교해서 결과도 보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킬링을 접근을 할 때 이제 진짜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말 뭘 잘하고 싶은지, 엑스퍼트는 뭘 하는 게 좋고 뭘 하면 안 되고 이런 역할을 또 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잘하는 회사들의 특징을 보면 한 3-4명 코어 팀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베이스라인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한 3-4장표로 이제 마무리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 저는 항상 이제 경험 연구, 이론 연구 이거를 동시에 병행을 하는데, 이제 최근에 한 피플 애널리틱스,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제가 이제 연구하면서 느낀 게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쪽에는 이 고객 경험을 통해서 이런 애널리틱스가 진짜 머추어해졌어요. 세일즈 애널리틱스, 뭐 커스터머 마케팅 애널리틱스. 근데 HR 쪽에도 이제 이런 현상들이 점점 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툴도 나오고 서비스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영역들이 이제 HR 이슈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접근으로 하면서 통합이 돼요. 데이터 그 임포트 엑스포트 연동하는 것도 쉬워지고요. 그래서 피플 애널리틱스를 저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조직의 어떤 중요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플 데이터와 임직원들의 데이터와 비즈니스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해서 비즈니스의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서울대에서도 수업을 하면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실제로 많이 했었는데, 이제 HR의 고질적인 문제가 이런 거거든요. 인터벤션을 하는데 뭐 코칭을 하는데 그거 평가하고 끝나요. 근데 가만히 보면 뭘 스탑하고 뭘 그만두고 뭘 통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면 나중에 들여다보면 그 안에 데이터는 똑같아요. 그 분석을 어떤 걸 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찾아내느냐의 차이고요. 이게 제 마지막 장표예요.
그래서 이런 걸 그냥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1년에 한두 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머신러닝으로 뭐 이렇게 다양한 변수들이 수백 개 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링크드인 데이터 긁어와서 텍스트로 HR이나 탤런트의 어떤 그 추세가 백그라운드가 퀄리피케이션이 뭔지 또 서베이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공유를 안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든지 이런 그 측정 도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계속해서 케이스나 벤치마킹 너무 찾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시작하시는 게 왜냐하면 시작을 늦게 하는 만큼 잃어버리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시간을 천천히 두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걸 알고 고민하는 사람 신기하게 많이 있어요. 안 할 것 같지만 진짜 저걸 먼저 해놓은 사람 만든 사람들이 있네. 그렇게 있으니까 항상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는 스킬링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저도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